혹시 어느 그래서 모르쇠로 특별한 주가 급등 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기간에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텔레그램방에 법무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중막한 몫으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었던 사회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대전환 선대위원회 사무는 이재명 후보께 선대해서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답니다. 술꾼 후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라마다로 보냅니까? 오늘은 두 번째 성관이 TV 토론이 열립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 각 후보들이 내놓을 정치 외교 공약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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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했고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주요 양강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관련해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각각 전해드렸는데 대변인 먼저 이재명 후보 그 발언 중에서 전쟁에서는 이기더라도 공멸이다, 평화가 답이다. 어떤 것에 지금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얘기하면서 이 안보 문제,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총풍, 북풍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그런 거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전쟁이라는 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강력한 어떤 뭐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하는 건 맞지만 선거 국면에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나왔을 때도 뭐 되게 뒤에서 오늘 아마 되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 이따 얘기될 것 같지만 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남이 나라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써준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구 반대편 남이 나라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쟁과 안보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남이 나라 얘기니까 무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안보 문제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랑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니 남이 나라이니까 관심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고 참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 뭐 이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조금 전 녹취를 보면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억지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뭐 무조건 남의 나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쟁이나 또 평화에 대한 고민들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우크라이나의 지금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독재 국가의 어떤 국제 규범을 무시한 그런 힘을 앞세운 침공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시되고 저런 푸틴의 침공처럼 정말 막무가내로 쳐들어올 때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안보 태세와 강력한 그 안보의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또 주위 나라들이 어떤 외교적 협상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우리가 어떤 태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북한이 침공을 하고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 날리는데도 평화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을 힘을 가지고 북한이 감히 침공할 수 없을 정도의 든든한 안보를 만들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발언을 왜곡하시는데요. 당연히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되죠. 국방비 지출료 민주당 정부에서 항상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기 수출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기 수출이 지금 세계 9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안보는 오히려 더 민주당이 더 잘하고 있다. 사실은 이 전쟁의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어요. 드라마 출신, 배우 출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연기한 걸로 해서 연기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인기가 커져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작가라든지 PD라든지 이런 분들을 측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하죠. 지금 누구랑 비슷한데 대통령 나왔을 때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 그건 전문가 쓰면 된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바로 자기 턱 밑에 이 무기가 들어온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 쿠바로 친다 그러면 미사일 들어온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어찌 보면 과의 협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무능력함이 굉장히 전쟁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양측의 대략적인 기본 입장을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마침 또 정치 외교 관련된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오늘 또 쟁점을 좀 한번 꼽아보니까 크게 한미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 그리고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시각차가 조금씩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먼저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드 배치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드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KAM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독자 개발하고 있는 또 LSAM이라고 해서 중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또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금 사드 배치라는 건 뭐냐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조차도 사실 임시 배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정식 배치로 바꾸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최근에 미사일의 다종다양한 어떤 기술력의 고도화를 보면서 중고도, 저고도, 고고도를 다 다층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런 면에서 사드,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LSAM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준비해서 만에 하나 지금 키예프에 날아가는 소련의 미사일,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격을 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삼축 체제를 강조하면서 선제 타격 이야기한 것도
이게 공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공약에 그런 이야기가 절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북한이 7차례나 미사일을 쐈고 그게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미사일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는 삼축체제라는 우리의 고유한 방어 체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거나 확실해 보일 때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이라는 군사 교리가 있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제 타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전쟁 광의로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안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삼축체제를 모르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박하면요. 사드 배치 이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배치한다 그러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뭐 DMZ에서는 50에서 60km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럼 이 고고도 미사일용인데 고고도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타격하는 게 사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그냥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 쏘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고각도로 이렇게 쏘면 된다. 이렇게 쏘면 사실은 고고도 미사일을 사실은 멀리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위로 쏴서 떨어진다. 물론 그렇게 쏠 수도 있겠죠. 근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거 하나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 안보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아마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지난번에 성주에 배치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중국과의 대립으로 10조, 20조 경제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수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 삼축 체제에 선제 타격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뭐 시사라든지 안보 전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그거를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조하는 건 다른 거죠. 당연히 군대는 최후의 수단에 선제 타격이든 아니면 반격을 해서 지금 작게 502구나 이런 경우에도 다 사실 예전에는 방어만 하다가 만약에 경우에는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보 전문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선거 국면에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좀 잘못된 걸 바꾸면요. 공약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사실관계가 분명히 틀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브리핑에서 삼축 체계가 있고 킬체인에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슨 뭐 배우이고 무능해서 전쟁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 원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푸틴의 침공입니까? 푸틴의 침공과 푸틴의 침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었어요. 미국도 서방도 다 노력을 해서 외교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지도자는 전쟁이 안 된다라고는 전쟁 불가론만 있을 게 아니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피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평화적 협상과 외교를 해봤지만 그게 봉쇄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 푸틴 같은 그런 독재 국가를 만나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때도 경제를 이야기할 겁니까? 그때는 전쟁을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지도자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사일 공격을 받고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도 평화를 외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이인영 장관이 포탄에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크라이나 국가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겁니다.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들어보세요. 가입하는 거하고 그 나라 다른 나라 가입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 가입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건 계속 러시아의 얘기했잖아요. 생각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거냐 마는 거냐가 이제 어쨌든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죠. 그걸 뛰어넘은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러보니까 어제 그 러시아 말로 러시아 국민들한테 아니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자기 국민들한테 총을 들어 나가 싸워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쟁을 막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트위터에 얘기하고 방송 얘기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무능함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전쟁 원인이 그러면 그 대통령 아니죠.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쟁 원인은 지금 그런 대통령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습게 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토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그 정책이 맞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근데 나토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입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보세요. 푸틴 같은 경우는 가입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국경을 쳐들어오는 나토에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에 따른 판단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 입장이 그걸 러시아 입장에 윤석열 후보는 가입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선 후보는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우리가 한미동맹 하는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깨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마시고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 러시아의 침공이 원인이니까 우크라이나
사안에 네. 대통령이 무책임. 아니, 잠시만요. 제가 또 중간에도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알겠습니다. 다 아는 일단 내용이죠. 저희가 그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또 지금 오늘 대담하는 거는 또 국내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앞서 지금 두 분께서 전문 용어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천궁 같은 저고도 요격 체계,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LSM 같은 네. 중고도 요격 체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드 고고도 요격 체계 다층망을 좀 다층망을, 형성하자라는 네. 입장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방어 체계가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아니죠. 삼고 있다는 그거보다 말씀이십니까? 핵심적인 거는 네. 수도권 방어. 수도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리가 가까운데 네. 방사포라든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로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 고각으로 발사하는 걸 대비해서 사드 배치할 필요냐, 이 얘기 문제 제기하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드와 관련해서 이런 논쟁을 또 오늘 저녁에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하실 것 같고, 이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 여러 대응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네. 이 개념이 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을 실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선제 타격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사실상 전쟁 상황이 그렇죠. 불거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반면에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 선제 타격이라는 거를 개념은 그 국방부에서라든지 담겨는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이지 않느냐,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좀 정리가 됐죠, 이걸로 해서. 네. 정리를 잘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여론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가 37%,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4%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MBC가 의뢰를 했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41.9%, 이재명 후보가 39.6%, 안철수 후보가 7.8%, 심상정 후보가 2.5%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재 지금 가장 최근 나온 조사 결과 이 두 개만 일단 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조사 모두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여론조사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는 아마 7% 정도 저희들이 갤럽 조사에 뒤져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1%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8%만큼 어찌 보면 이 차이를 극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어제 오늘 발표하는 거 쭉 보면 거의 붙었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는 전주에 비해서 좀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떨어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성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그 전에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40%까지 올랐다가 20%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뭐 30%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40% 돌파를 못 하고 있다.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그 전에 지지율 패턴을 보면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한 2, 3주 정도 떨어지더라. 네. 근데 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첫 번째는 아마 단일화 이슈가 지지난주에 단일화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저희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단일화 공방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왜 깨졌느냐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폭로전이 나오고 있고, 뭐 저는 또 아마 이 토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너무 오버한다. 뭐 그 얘기 내가 왜 대답해야 되냐. 시간 쓰기 싫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증을 하는 자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런 걸 바라는데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내가 왜 답변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약간 오만해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약간 중도층이라든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유의 있게 보는 거는 2030 여성들의 표가 좀 움직인다. 왜냐하면 2030 남성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여성들은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별로 안 열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추경이 아마 자영업자한테 영향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에서 여론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주시면서 단일화 그리고 토론에 관련된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일화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13일 날 제안을 했는데 20일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단일화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의 지지가 좀 결집되는 양상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층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거기 힘을 실어주는 게 맞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화가 이제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실망한 표가 다시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많은 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 책임론 관련해서 네. 물론 그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다가 철회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통 크게 좀 끌어안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좀 아쉬움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빠져나가는 중도층의 어떤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의 특징 콘크리트입니다. 절대 저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버카가 나오든 뭐 대장동에 나오든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지지층인데 결국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도층들이 과연 단일화 변수, 그다음에 오늘도 있을 이제 TV 토론 변수,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투표 당일날 막바지까지 가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도층의 마지막 최종 향방 이것이 결국 승패를 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단일화 이슈가 지금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되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사이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 이슈 관련해서 내부 단속에 좀 들어간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떻게 그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일화를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자존심을 세우다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 속에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역사적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윤석열 후보도 있고 당연히 안철수 후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결국은 두 분으로 하여금 주말에는 극적인 어떤 단일화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물밑에서 조율되는 내용들을 그냥 보고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잡음이나 오히려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은 다 제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 소통을 하거나 담판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어서 추가로 하나 질문을 좀 더 드렸고 지금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변인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더 나쁜 정권 교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초적이라고 그럴까?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매우 그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협력 가능한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각자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앞에서 끌라면 끌고 뒤에서 밀라면 밀고 해왔기 때문에 예. 이미 또 법안도 다 내놨고요. 예. 그거를 선거용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 생각은 말라. 그런 선거 말씀을 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녹취 들었는데 의미를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대변인. 일단
어제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뭐 다당제, 결선투표제 이런 그 여러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른바 소수정당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이슈들을 그 던진 거거든요. 화두를 던진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이른바 반윤 텐트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해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선 투표제는 사실은 정의당이라든지 항상 강조한 내용이고 네. 연동형 비례제는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항상 강조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사실 결선 투표가 있으면 이 소수 정당 후보들이 중간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서 그 지지율 가지고 어찌 보면 1, 2 후보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네. 결선 투표가 없으면 항상 이제 단일화 사퇴해야 된다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 항상 뭐 정의당에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2인 선거구 하면은 양당에서 그냥 당선되거든요. 한 사람씩 공천하면. 근데 정의대라든지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3인, 4인 선거구를 하면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국회로 진출하거나 이 정치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저는 뭐 반윤연대 개미도 있지만 이제 정치 교체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계속 정권 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갖고 있죠. 윤석열 후보가 능력이 되느냐, 자질되느냐? 그럼 정치가 달라질 것인가? 국민의힘은 과반이 안 되는데 뭐 국무총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 교체, 지금 양당 구조도 있지만 다당제로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좀 더 나은 정치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정치를 움직여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던지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뭐 김동연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사퇴 지금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선거 중이든 아니면 선거 이후에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그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저희가 자막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반응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김동연 후보가 아주 뭐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양치기 소년 거짓말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개혁 방안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그러면 왜 지금 하느냐. 그리고 투표가 지금 2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고요. 하려면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청와대랑 같이 당정협의가 가능하고 또 180석이라고 하는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입법의 어떤 그 의석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동안은 계속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하니까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도 진작 했어야 될 일이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하면 될 일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는 뒷북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때 그 패스트 트랙까지 하면서 온갖 몸싸움하면서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만들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결국 누더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위성정당을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결국 소수정당을 더 협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일부 내용에서는 동의할 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적 민감성, 그다음에 그동안의 과거 행적에 대한 불신을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다고 아마 결론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위성정당 당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는 얘기하는데 위성정당 국민의힘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그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석이 뭐 10석, 20석 차이 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할 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정치개혁 방안 이 화두를 던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취지는 그 내용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하필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을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 또 그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그나마 선거 구도상으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권 교체를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서 뭘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럼 굉장히 그럼 뭐 검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막 수사해서 정계 개편하려나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는 중요한 화두라고 봅니다. 물론 왜 대선 앞두고 하냐 이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된 겁니다. 지금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1년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안 한다면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당신들 지난번에
개헌하겠다고 해서 뭐 했느냐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있는 시기긴 하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가능하고 이게 다 보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들이거든요. 현재 다수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의할 거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 그런 거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른바 반윤 텐트, 그러니까 반윤석열 규합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번에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 화두와 별개로 또 여러 인사들과 좀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진중권 교수의 그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변인. 진중권 교수가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네. 그동안 얼마나 비판해왔는지. 네. 방송만 나가면 어쨌든 뭐 대장동의 몸통 아니냐 엄청 비판해 왔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열린 자세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거는요. 뭐 상대방도 전쟁 중에도 상대방하고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후보 같은 경우, 저 후보가 아니라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면 이재명 교수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네. 뭐 근데 사실은 진중권 교수의 입장이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 똑같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약간 무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 얘기 나오면서는 약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전화해서 그동안 죄송하다 얘기하고 뭐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단계인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 이제 행보가 이재명 후보다운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코앞이고 지금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 변신의 기제이기 때문에 뭐 말 바꾸기하고 정책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편을 들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이른바 탈민주당, 탈진보 지식인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보도가 됨으로써 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 교수가 그렇다고 해서 움직일 사람은 아니지만 때마침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한 상황에서 그 기회를 틈타서 지금 들어와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치개혁 그 의도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로서 지금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굉장히 절박하게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진중권 교수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그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관계자분 나와 계시니까 네. 그 말이 맞습니까? 뭐 일단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온 거 보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네. 이제 조원진 이제 선거에 나왔거든요. 후보입니다.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뭐 엄청난 구형을 했던 사람이다. 적폐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입장을 취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네. 검사했으니까 그냥 공무원을 했다 이제 그 정도인데 뭐 지금 말씀처럼 선거 국면에서는 뭐 다양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마 지금 연대보다는 뭐 토론회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럼 윤석열 후보의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과거에 뭘 해왔는지 그러면 말고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된다든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건 충분히 뭐 함께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원진 후보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네. 건 정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절박함, 그다음에 그 집요함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친박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태극기 부대를 가장 경멸하고 폄훼하면서 촛불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선거 막바지에 정말 필요하니까 다 한 표라도 필요하니까 조원진 후보에게도 전화해서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는 것은 뭐 그 충분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좀 너무 손을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내역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친박 뭐 지지 모임 이런 분들 중에도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한 분들 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수사하고 이러다 갑자기 그쪽에 가서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그에 반발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조원진 대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이야기를 좀 추가로 좀 여쭤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그 대구 사저가 지금 마련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원한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것도 좀 보수 진영에서는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원해서 사저로 간다면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갖는 휘발성이 또 있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또 이 보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워딩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아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예, 좀 들은 게 좀 있습니다. 네. 3월 9일 아예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확실한 네. 정보라면 제가 네. 오히려 거기서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꼭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 네. 몸을 추스리는 게 우선이고 지금 주거지도 이제 마련한 상황이니까 뭐 그래도 김 교수님이 그 정보가 있다니까 뭐 저도 거기에 뭐 일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오전에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 그 대장동 관련된 문건을 입수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네. 했는데요. 정민용 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민용 팀장이 이제 그 김만배, 남욱 이분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대장동 이 게이트를 좀 관여했던 분인데 이 정민용 이 팀장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네. 그 고속도로 주변에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서류 뭉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공개를 한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사인한 서류가 몇 개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1공단과 본래 대장동을 같이 결합 개발하려고 이재명 시장이 계속 그때 자랑을 했었는데 결국 그게 분리개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합 개발이 아니라 분리개발로 한 것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결재 서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의 이 주범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하고 분리를 해버리면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큰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실제로 녹취록에도 정영학이랑 정민영 팀장 사이에서 내가 이 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걸 분리 개발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자랑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이재명 시장이 친필 사인이 서명에 들어있는 저 서류가 다시 한번 저 부분을 좀 환기시키는 그래서 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들과 이재명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들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문서 진본이 맞는지가 확인이 된 겁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사인이 분명히 선명히 있고 네. 저 버려진 그 검은색 가방 안에 그 정 팀장의 그 자필 메모도 있고 그다음에 원천지구 영수증도 있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는 반박을 하면요. 이 결합개발에서 분리개발이 된 거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이 정민용 변호사가 뭐 독대에서 결재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인들은 그냥 서류만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반박은 이게 기존에 나온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거죠. 김만배 누나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것도 우연이다 그러는데 이걸 고속도로에 버린 건데 갑자기 뭐 어디서 주웠다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또 이 중요한 문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제보 받았다 하든지 그 고속도로 그 큰데 제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서류는 뭐 이게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이게 오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좀 네. 중간에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서류가 뭐 제보를 받았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고 그게 진본인지 실제 서류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까지는 안 하고 확인을 뭐 수사 당국이나 이런 게 해봐야 된다는 지금 그 굉장히 때가 묻어 있고 네. 사인 있고 서명 있고 걸로 봐서는 저희들 진보인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 이제 성남시 측에서 확인해서 진보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추가적으로 확인 요청을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걸 정민용 변호사가 뭐 버렸다는 건 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추측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민영 변호사의 자필 메모하고 원천지구 영수증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은 가방 안에. 네.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의 가방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서류 여부, 진위 여부도 일단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동안에 쭉 나왔던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그 서류와 관련해서 공방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그 배임과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의 가장 큰 핵심은 3억 5천을 투자한 7명이 수천억 원을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 거기에 당시 시장 결정권자인 시장 이재명 시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몰랐느냐 알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저 서류는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한 공식 서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몸통이 돼서 설계를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알고는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하는 거죠. 네. 압수수색에서 저는 아마 다 이 부분 나왔던 얘기고요. 보도도 됐었죠. 지난번에도 계속 뭐 사인한 거 있느냐 아니냐인데
사실은 저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얘기 나오다 그분이 이재명 후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거의 최근에 언론의 태도고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에서 녹취록에 보니까 그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했더니 결국은 처벌 안 받았잖아요. 아버지 집 사준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동안에 대장동 관련해서 공세적인 입장이다가 최근에 약간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어쨌든 어디서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별거 없다. 이 선거 막판에 항상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저희에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기존에 나온 이상 내용은 안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이어서 그 두 양쪽의 입장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또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또 상당 부분 또 논쟁,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참석합니다.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로 여야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 또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자신의 구상을 밝힙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제안한 다당제 구현을 위한 정치 개혁안에 대해 선거용 퍼포먼스로 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가 말한 정치 개혁 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때부터 늘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말만 하고 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 SBS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이 후보가 며칠 전 전화해 죄송하게 됐다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에게 너무 늦었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두 분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건 안 후보 측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대의 기본적인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며 조롱 섞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전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이 모두 407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1인당 후원액은 1억 4,218만 원이었고 국민의힘은 1억 3,197만 원, 정의당은 1억 5,306만 원, 국민의당은 6,063만 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있었던 열린민주당은 9,933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4명의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당제 연합정치 제안 등 단일화 변수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12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8%로 4%포인트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37%로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키예프 근처까지 진입하면서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지면서 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잔류를 희망한 교민에게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미국과 유럽 증시 등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 얀덱스는 40% 이상 폭락했고 런던 증시에서도 러시아 스베르방크 은행이 74.6% 폭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 15주 연속 매수자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3으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초봄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현지 대사관에서 잔류를 희망한 교민에게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전력과 통신망 단절, 방화, 폭발 등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민들은 향후 정전과 통신 두절 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차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미국, 유럽 증시 등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인터넷 기업 얀덱스는 현지 시각 24일 장중에 60% 가까이 폭락했다가 40.31% 떨어진 20.3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금융결제업체 키위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존홀딩스의 주가는 각각 17%와 38% 급락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서 하루 만에 수도까지 위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호 기자,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게 26시간 전입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러시아를 빼고는 누구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면 침공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 미국의 정보당국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면적으로 다 해서 전면 점령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키예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북부의 수도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서 벨라루스 국경,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진주해 있는 데니까 사실상 러시아 국경과 마찬가지인데요. 거리가 90km입니다. 90km. 차로 가도 찻길로 이렇게 가도 내비게이션으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 위가 체르노빌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네. 1983년에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도 민간인들 갈 수 없게 통제되어 있는 곳인데 저곳은 이미 장악했고 키예프 북부 외곽까지 러시아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진입해 있다. 그래서 유럽의 정보당국의 한 관리는 몇 시간 안에 압도적인 병력이 키예프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하르키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제2의 대도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비우, 저 폴란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데 저것도 서방 대사관들이 피난 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도시들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역을 다 점령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돈바스 바로 밑에 이제 크림반도를 잇는 남부 해안 쪽이 중요한 데입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는 점령해 놨는데 저곳을 우크라이나가 막으면은 물 공급도 안 되고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곳이었는데 저곳에 진주를 해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운하를 다시 봉쇄했던 걸 풀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지금 이제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와서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어떤 정권을 친러 정권을 세워서
그 국가가 통치하겠다라는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호준석 기자 얘기를 좀 쭉쭉 들어보면 지금 그동안의 예상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돈바스 지역에는 지금 칠러 반군들이 사실상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통해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면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방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돈바스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그 반군들이 정부군을 물리치고 많이 진격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크림반도 쪽에서는 크림반도는 원래 점거하고 있었던 데니까 그쪽에서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벨라루스 쪽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권이 있었는데 그걸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됐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까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와 오늘 러시아를 보는 전 세계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제 러시아가 아니고 오늘의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 부활을 꿈꾼다. 옛 소련 이전으로 옛 소련 시대로 국제 질서를 복귀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얘기다.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는 국내외 언론들이 뮌헨 협정의 추억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뮌헨 협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1938년에 독일 히틀러가 체코를 위협하니까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정상들이 뮌헨으로 건너와서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체코에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수데데란트라는 지역을 떼주기로 합니다. 네. 체코는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체코는 아무 손을 쓰지 못했죠. 그리고 평화가 왔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영국의 당시 수상 체인벌린 수상이. 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일은 체코를 완전 병합을 했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 지금 그 영국 국방장관이 한 얘기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때 뮌헨 분위기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서 끝나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유럽, 특히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물론 러시아가 군사 대국인 건 뭐 공공연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또 생각, 이런 의아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만만치 않다. 네. 그다음에 서방에서 첨단 무기들을 많이 제공했다. 또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있다. 그다음에 지형상 러시아군이 주력이 탱크 부대이기 때문에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관측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불과 9시간 만에 수도가 위협을 당하고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지금 뚫릴 상황인 것이죠. 그 그래픽을 보면 물론 이제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90만 대 20만, 30만이니까. 네. 그러나 이제 러시아 군이 다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러시아 이 병력은 러시아군 전체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것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9만 정도 와 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공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공군 전력이 압도적이라서 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국경 진입할 때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에 저항이 없었다. 물론 뭐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허약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는 서방의 제재, 설마 뭐 전면 침공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인 전투 준비는 미흡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결사항전 의지가 있어도 이걸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병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NBC 인터뷰에서 미러가 서로 총을 겨누면 2차, 3차 대전 아니냐.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감지했었지만 나토하고 미군이 주변에는 병력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병력 배치 상황 좀 보시죠. 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 것 같은데 병력 배치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직접 넣지 못하고 독일,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발트 3국 이쪽에 이제 병력을 배치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무용지물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여기 뭐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옆에 세워놨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미국과 나토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쟁까지 치르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적극적인 개입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지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전장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선 그래픽을 보시면 뭐 미군을 비롯해서 나토군은 그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서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경제 제재를 지금 서방 측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관련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8년 전 크림반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거든요. 마치 이제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지금 어쨌건 서방의 분위기는 저지는 못했지만 무력 침공 저지는 못했지만 응징이라도 해야 그 다음 발로 또 나아가는 건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겨질 카드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융기관들, 러시아 금융기관들 좀 보여주시죠. 금융기관들이 하루에 외환 거래가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80%가 달러화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대부분 미국 금융기관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돌지가 않겠죠. 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 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 겁니다. 러시아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그걸 이제 노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항공기 이런 첨단 산업들의 부품 수출을 많이 합니다. 서방에서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거를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백악관 관계자가 이런 것은 전례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러시아 산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크게 보면 러시아 지도부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대체로 정권, 그다음에 이제 군부 고위 지휘관들, 그다음에 국영기업들 이게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네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재하면 푸틴 정권이 푸틴 본인도 굉장히 타격을 볼 것이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 했는데요. 영국도 이제 제재를 할 거니까 런던의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묵고 아이들은 제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던 러시아 재벌들의 생활이 모두 중단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이제 강진원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도 사실 제재가 많이 들어갔고 그때도 국가부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러시아가 고통을 받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망하거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리였던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총리, 지금은 이제 국가 2인자인데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상, 그 경험이 2014년입니다. 경험상 서방은 조만간 우리에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해 올 것이다. 러시아의 속내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네, 호준석 기자, 일단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셔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그 서방의 경제 제재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고 대비책을 마련을 했고 또 견디는 걸 좀 감수를 하고 지금 침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주요 원료 천연 자원의 생산국이잖아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이런 원유 생산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출이 막힐 경우에 결국은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이 경제 제재를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간 동안만 좀 견디면 된다 이런 판단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러시아가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고요. 천연가스 유럽이 쓰고 있는 것의 뭐 50%, 60%, 7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제일 좋은 상품인데 이걸 안 팔면 타격이죠. 파는 사람도 타격이죠.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도 그걸 안 사고서 버틸 수 있는 게 언제까지냐.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독일까지 가는 그 가스관이 노르트 스트림인데 노르트 스트림 2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에 사올 수 있는 거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눈치 안 보고 직통하는 가스관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타격이죠. 러시아의 타격이죠. 독일한테도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독일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걸 주저했거든요. 네. 거기에 동참하는 걸. 그러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러시아도 다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경제 특히 중시를 중심으로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당장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방을 중심으로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이 되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경제부 기자한테 네. 제가 정확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전문가한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러면- 질문도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서방의 그 제재에 러시아가 어떻게 맞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푸틴이 그 요구하는 사항 중에 최소한 어느 정도가 좀 수렴이 돼야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겠습니까? 푸틴이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 최일선의 요구는 나토가 못하게 하고 예. 우크라이나가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사실상 현실적으로 달성됐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미 넘어선 거죠. 나토 가입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러 위성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푸틴이 더 나아갈 뭐 목표는 없는 것이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건 군이 들어가서 다시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군사개입 얘기는 전혀 서방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사태는 여기쯤에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가 그 다음에 더 한 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정세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경과는 추후에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대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6만 5,890명으로 전날보다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6만 5,749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58.2%, 비수도권은 41.8%를 차지했습니다. 유행 확산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74명 추가돼서 현재 65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숨진 환자도 94명이나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7,783명에 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15주 연속 매수자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조사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심권은 지난주 86.1에서 이번 주 85.1로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6.6에서 이번 주 85.5로 떨어졌고 동부권만 유일하게 지난주보다 수급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 서비스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 요구 국민청원에 24만 7천여 명이 동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전기에서 6년 동안 회사 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탕진했는지,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오르며 2,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며 8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장 초반에 급락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여전히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달러화 강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폭등세는 진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구름 많은 하늘에 미세먼지까지 시야는 답답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6.2도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한낮 기온이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람이 간간히 불 때면 아직 쌀쌀한 기온이 남아 있고요. 또 기온이 빠르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따뜻한 서풍과 함께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됐는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공기가 탁한데 이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종일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형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